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문재인 대통령 방중 홀대론 논란입니다. 이 문제 관련해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처럼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원경 민주시민언론연합 사무처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민원연이? 예, 민원연이요. 예. 아, 왜 이름을. 그러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 아, 뭘 이렇게 홀대받았다고 우리나라 언론은 난리를 펴요. 네. 대성공했다고 뭐 환구시보에서도 우리나라 언론을 인용을 해갖고 그렇죠. 왜 우리는 이렇게 잘 환대를 했는데 너네 언론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예. 도대체 이게 야당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의 성과를 좀 폄훼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부러. 그러니까 성과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이고 별 의미 없는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혼밥을 먹었다는 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혼밥을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지난번 방문했을 때 3번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 2번 식사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3번 중에 한 번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누구죠? 총리 리커창 총리하고 원래 오찬을 하기로 했는데 오찬 대신 이제 면담을 했잖아요. 했죠. 근데 그것도 원래 20분인가를 더 했어요. 40분인가 하기로 했는데 60분에서 그러니까 대화가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밥 먹다 보면 말도 못 해요, 사실.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 밥알 튀죠. 그러니까요. 침 튀죠. 차라리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거 진정성 있게 얘기해서 사드 문제 해결하고 경제 관계 회복하고 그걸 칭찬해 줘야지. 밥 안 먹었다고 뭐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예. 국내선 70%가 넘는 지지율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다가 가갖고 그리고 첫날부터 팩트가 틀렸잖아요. 예. 아까도 잠깐 나왔죠. 쿵시엔 예, 맞습니다. 부부장. 부부장. 부부장인데 그 양반이 부장 대리죠. 부부장 대리. 예, 맞아요. 조리부장이 그렇죠. 나왔는데 부장 조리. 조리부장이라면 꼭 음식 만드는 거 같잖아요. 부장 조리. 조리가 이제 대행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거 팩트 확인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박근혜 갔을 땐 차관이 나왔는데 왜 이번엔 차관 보고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누구죠? 정의당 누구죠? 유성화? 정의당이요? 예. 유성화 의원인가 누구죠? 그래요? 모르겠는데 정의당이 누구 있는데 여자 이름이 있는데 남자인데 여자 이름. 있어요. 어쨌든 있다고 하죠. 그분도 막 그걸 비판했고 제가 콩시에는요. 그 우다웨이 네. 우다웨이 부장의 대행이에요. 부부장의 대행. 예, 부부장의 대행. 네, 부부장의 대행. 그러니까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부장은 거기 갔잖아요. 예. 80주년 기념회. 그리고 왕이 부장 바로 밑에 우다웨이였어요. 우다였죠. 그 사람이 퇴직을 한 퇴직을 거예요. 했고. 그래서 자리가 빈 상태에서 부부장 자리를 대행하고 있었다는 사람이 부부장 조리예요. 쿵시안.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나왔단 말은 부부장이 나온 거죠. 그걸 아니 대행하는 사람이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갔을 때도 부부장이 나왔어요. 부장이 나온 게 아니고 왕이 부장이 나온 그렇죠. 게 아니고 차관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예전의 방식과 지금의 방식이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재인 대통령 홀대를 받은 것처럼 자꾸 폄훼를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지금 그런 식의 여론은 사실 충분히 예상되었던 거죠. 왜냐하면 보수 언론들이 그동안 계속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특히 진보는 중국을 좋아한다라는 개념,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중국을 좋아한다. 그리고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반미다라는 개념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었거든요. 오, 그동안 그랬어요? 그동안 쭉 그 프레임이 있었는데 방중이 예상됐을 때 당연히 정말 따라다니면서 이런 식의 뭔가 트집 잡기 보도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환영을 받으면 환영을 받는 대로 또 어떤 배가 아픈 거죠. 그런 식의 개념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됐는데 실제 보도를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 조잡한 내용 가지고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진짜 굵직굵직한 내용을 가지고 홀대론이라고 말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문제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보수 언론이 프레임은 이미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은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하고 허접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원래 들었어요. 부족하고 허접해요. 그 수준에 딱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네. 원래 조잡한 걸 갖고 물고 늘어져요. 굵직굵직한 걸 잘 몰라요. 그렇죠. 예. 예. 그랬습니다. 아무튼.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그리고 또 이제 원래는 언론이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도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자제하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외교 사절로 나갔거나 혹은 외교 관계로 대통령이 나갔을 때
여야가 대통령은 나가는 순간 여기서는 여야 진보 보수 좌파 우파가 싸우지만 나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한 그렇죠. 한 경우고 보통 언론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순방 중에는 비판을 자제했다가 돌아오면 그때부터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건 나가는 날부터 무슨 고춧가루 공장인가 봐요. 나가는 날 고춧가루 준비했다 확 뿌리더라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그렇게 몇 번을 얘기해서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홍준표 대표가 2번인가 3번을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우리가 자제하겠다. 비판을 예. 하지 않겠다. 이래놓고 본인이 일본 가가지고 아베 앞에서 그런 태도를 보였지 않습니까? 문재인 의자도 대표-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의자도 낮은 의자에 앉았어요. 그 아베 고개 숙인 거 지금- 보셨어요? 고개? 인사한 거. 원래 그렇게 고개 숙여요. 아련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련하고 왔으면서 아니 근데 그게 진짜 이게 제가 어제 이제 외교 전문가들, 중국 전문가들, 일본 전문가들하고 다 인터뷰를 했는데 일본이요. 예. 원래 외교 관례상 상대국 대표들에게 무척 나이스하대요. 실제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3번에 걸쳐갖고 지금 의자를 낮은 걸 놨거든요. 네. 정세균 의장은 알고 바꿔달라고 네. 같은 의자 앉았는데 네, 이번에 홍준표 대표는 그거 모르고 그냥 낮은 의자에 앉았고 형님 모시는 자세로. 네, 그랬었죠. 근데 그게 일본 언론에 지금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언론에 알려주면 아베도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왜 그러면 홍준표 대표의 그런 태도에서 비판적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저는요,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조국 얘기나 또 네. 이런 아련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더 화를 냈어야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어떻게 우리나라 아무리 그래도 야당의 제1야당의 대표인데 그래도 그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대우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사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거기 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대통령, 자기 대통령이잖아요. 자기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저는 기분 나빴어도 박근혜는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전직이지만 그럼 그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국가를 대표해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국빈 방문을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지지해주고 그거를 폄하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니, 그리고 네. 이육헌 외교부 의전장이 지금 다녀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네, 이 그렇죠. 설명을 듣고 잘못됐으면 그때 비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아베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요. 그렇죠. 사람이죠. 사람은 사람이죠. 어쨌든 그분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요,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누워서 침 뱉겨요. 자기가 비판을 받아 마땅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본인도 그런 상황에서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하나, 저는 홍준표 대표가 일본 가서 아베를 열심히 도와주고 왔다고 생각해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야, 하세요. 네. 계속 하시면서 말려도 하실 거면서. 뭐냐면 보세요. 한미일 핵동맹 만들고 예. 북중러 핵동맹 만들자. 그래서 대결구도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은 보통 국가를 만들고 군사무장화 하라는 그렇죠. 얘기 그런 아니에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이 대국화되거나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도리어 가서 한다는 얘기가 자유주의 핵동맹을 만드는데 한미일 핵동맹 만들고 북중러 핵동맹 만들어서 무슨 냉전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반도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제 말은. 알겠습니다. 김원경 그 처장님. 언론에서 혼밥 홀대 프레임. 이 혼밥 홀대 프레임을 만드는 순간 왕따 된 거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 이미지를 넣어주려고 하는 건데 보수 언론 분석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했는지 도대체. 일단은 저희는 신문 보도 말고요.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일단 신문은 조중동이 뻔하게 항상 그런 이제 내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 아주 발간을 하나요? 네, 그럼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 종합 뉴스를 13일부터 17일, 12월 네. 13일부터 17일까지를 봤는데 총 보도량이 가장 많은 곳이 이제 TV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중 관련 보도량이 26건이었어요. 예. TV조선이. 그런데 그중에서 11건이 홀대론을 언급한 보도입니다. 이게 언급만 했다기보다는 주제 자체가 다 홀대론이었던 경우가 11건이었어요. 그럼 이게 자기 보도의 42%가 아하. 총 보도량의 42%가 이제 홀대론 보도라는 건데요.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이냐면 그 다음에 많이 한 보도가 31%인 KBS였습니다.
그리고 MBC가 30%,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은 20%대가 홀대론을 언급하는 보도였거든요. 그런데 예.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다. 거의 타 방송사의 2배에 달하는 내용이 홀대론 관련 보도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보도 내용도 정말 깨알같이 우리가 아까 약간 허접한 그 정말 섬세하다 그랬잖아요. 아주 깨알같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홀대라고 언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보도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중국빈 대접이 소홀했다. 7기 중에서 5기가 혼밥이었다. 이게 다 제목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게. 예. 중외교부장 과거에도 어깨 툭툭 결례를 표했다라는 거고요. 기자 폭행에 겨우 관심 표명 홀대 논란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난징 추모로 방중 시작이라는 보도에서 그 방중 일정을 쭉 소개하다 말고 뭔가 이렇게 이쪽은 예를 다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시큰둥하다, 홀대를 당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객관적 팩트도 아니잖아. 느낌이잖아요. 예,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보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청방중 성과 120점, 외교 라인 교체 등으로 우리 이 야권에 비판하는 목소리 있죠. 이것을 예, 또 굉장히 많이 그대로. 퍼나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홀대론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TV조선이 지금 이제 신동욱 앵커가 옮겨갔거든요. SBS 신동욱 SBS 에서, 앵커가. 예. 근데 이분이 이제 2번 클로징 멘트로도 또 한 번 홀대론을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신동욱의 앵커의 시선이라는 방송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인접 강대국에게 주권과 국익을 야금야금 양보하는 것을 뜻하는 핀란드화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며 핀란드화를 떠올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은 막무가내식 사드 제재에 이어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표정이 싸늘합니다. 외교적 결례도 서슴치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결기를 보여 국격과 국익을 지켜내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깐족거리는 뭔가 비아냥거리는 이런 식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TV조선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홀대론을 언급하고 심지어 베이징대 연설 보도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대통령이 중국을 너무 칭찬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강하게 홀대론 특히 베이징대 그 연설을 이야기한 거는 TV조선과 채널 A뿐이었거든요. 뭐 KBS나 MBC 이런 쪽은 이런 식의 내용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아니 베이징대에서 중국에 방문해갖고 네. 어쨌든 이게 외교도 국익을 위한 거고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주의사에서 또 하나의 비즈니스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비즈니스인데 상대방을 칭찬하고 네. 상대방이 우리한테 호감을 갖게끔 만드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중국의 꿈 인류가 함께라는 보도에서 문 대통령이 항일 투쟁사 등 한국과 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감을 강조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SBS나 MBN, JTBC 모두 다 이 베이징대 연설을 바람직하게 보도를 했어요. MBN도 그랬어요? 네네. 특이한 건 하네요, 그것도. 예. 뭐 협력을 부각했다라면서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TV조선과 채널A가 여기에서까지 뭔가 지나치게 우리가 이제 중국을 추켜 세웠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 거죠. 예. 어쨌든 언론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과는 달리 보수 언론이 예. 정상적이고 아주 차분하게 일정 수할 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예. 그래서 종국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양국 공동성명도 끌어냈고. 예, 그랬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신 거죠, 사실은. 야당은 왜 자꾸만 나가 있는데 저렇게. 왜냐면 사실 이제 거의 뭐라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싫어할 수 있는 멸절 상태 아니겠습니까? 야당이요? 예. 그 정도는 아직 멸절 안 아닌가요? 됐어요. 아니, 그런가요?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현 정부의 청와대가 여러 가지 하는 일에서 지지를 받고 박수를 받는 상황이니까. 계속 70%를 유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이 반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꼬투리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엽적이고 사실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중요한 이슈로 부각을 시켜서 이거를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방중 성과는 전혀 보도를 안 해요. 지금 김홍인 처장 얘기하셨지만 방중 성과에 우리가 얻어낸 것은 전혀 보도도 안 하면서 이런 무슨 뭐 싸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고 본인들이 뭔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세우는 것을 강하게 밀어붙여서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는 그런 양상으로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 만나갖고 한중 정상이 만나서 예. 올해 계획에도 없었던 국빈 방문을 성사시킨 거 아니에요, 둘 다? 그렇죠. 그냥 양국의 필요에 의해서. 예. 근데 아베는 계속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줬단 예.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홍준표 대표가 일본 가갖고
아베 수상한테 머리 조아린 게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축구를 너무 잘 이겨서 미안하다. 아, 그것 때문에. 4대1로. 아, 그렇군요. 도쿄 대첩에서 우리가 대패시켜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지겠다. 웃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웃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홍준표 대표를 좀 비판하고 싶은데 비판 내용이 생각이 안 나고. 아니요. 그런데 자, 어쨌든 야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네.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한반도에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 지지하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거든요. 네네. 그럼 대기업들을 위해서라도 한중 간의 문제가 좀 풀리도록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수 정당이? 그래야 되는데. 자신들 지지자들 그렇죠. 지금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는 정치를 하는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코너에 몰려서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원외 지구당 네. 위원장이가 이거 교체하고 유해식 교체하고 그런 거 보니까 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네, 진짜 뭐 본인들의 지금 그 정권, 예. 그 작은 정권을 지키는 것 이외에는 별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언론이 이전에 이제 2014년 9월이죠? 14년 2013년 6월이네요. 예, 네. 2015년 전승절 기념식 때 9월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그때 이른바 이제 언론들이 박비호 청가를 불러대거든요. 네, 예. 그것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죠. 지금 아이엠 피터라는 1인 미디어께서 이제 예. 기사를 쓰신 걸 보니까 굉장히 잘 비교를 했던데요. 박근혜 전 아이엠 대통령. 피터가 그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중국을 방문했던 당시의 일면 보도와 이번에 2017년 12월 이번에 그 지면 보도를 그러니까 보면서 얼마나 보도들이 특히 일면의 사진과 제목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가. 편파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거죠.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박근혜 씨와 시진핑 주석이 마주보면서 선물 교환을 하는 아주 아름다운 사진을 배치를 했었는데 당시에 2013년에 예.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식을 마치고 떠나는 사진을 배치를 해서 마치 문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주더라. 마치 헤어지는 듯한 이미지. 네. 뭐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도 2013년에는 박근혜 씨와 시진핑 주석이 악수하는 사진을 배치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인 경호원에 폭행당한 한국 기자의 사진을 일면에 배치를 했더라.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뭐 거의 찬양 일색의 보도를 했다면 이번에는 찬양은커녕 계속 깎아내리기 위한 그런 굉장히 왜곡된 프레임이 많이 담겨 있었다라는 그런 지금 비교를 많이 해놓으셨네요. 예. 네.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에 이제 아침에 네. 혼자 식당 김정수 여사와 함께 식당 가갖고 서민식을 먹은 걸 갖고 좀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거든요. 그렇죠. 난리가 났어요. 14억 인구와 함께 식사했다. 예. 중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그래서 대통령 세트가 나오고 네, 맞습니다. 대통령 세트 먹으러 한번 갈까요, 우리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돈은 그쪽에서 내시죠. 알겠습니다. 불가능하겠군요. 그런데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떠나기 전에 중국인들과 이렇게 감성 터치할 수 있는 기획을 좀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이제 준비됐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4차례나 현장을 방문하면서. 예. 그런데 예.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쌀국수 먹은 먹었죠. 거는 서민행보라고 칭찬하고 그랬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한 거는 혼밥이라고. 왕따 혼밥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나 이 보수 언론들, 특히 정편이나 보수 언론들이 편파적이냐는 거 볼 수 있는 명확한 증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7,000원짜리 이제 쌀국수 먹었거든요, 베트남 가서. 예. 그거는 얼마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우리도 저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랬더니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엔 또 쌀국수를 드실 거 그랬네. 아, 그래서 그렇나요? 중국에 쌀국수가 없어서 그랬군요. 그 쌀국수. 꽈배기를 드셔가지고. 짜장면이라도. 두유에 꽈배기를 찍어 드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완전 권위주의잖아요. 공산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란 분이 와서 직접 서민들과 함께 식사하고 뭐 사진 찍고요.
뭐 이런 SNS에 올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당은 엄청난 대박이 났다는 대박이 거예요. 났어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도 예. 여행 가면 다 한 번씩 가보지 않겠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앉았던 자리. 없어지겠죠 그때는. 그런가요? 빌딩을 짓겠죠 돈 벌고. 그래서 세트 뭐 아까 말씀한 문재인 세트라고 문재인 대통령 세트도 나오고 그 정도로 된 걸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외국까지 나가서 저런 서민 행보를 보여주고 중국에서 한 번도 보이지 못했던 국가 원수가 서민의 식당에서 서민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모습 아침 일찍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죠. 칭찬해주고. 그런데 그걸 또 어떻게 뭐 좀 헐뜯을까 해서 나온 게 혼밥이라는 얘기예요. 예. 혼밥도 아니에요. 그때 거기 옆에 노영민 대사도 있었고요. 강경화 장관도 있었고요. 여러 명 같이 드셨어요. 혼밥하신 게 아니고. 그 사람들 투명인간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자, 보수 언론 이제 도가 지나치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 설상가상으로 사진 기자가 폭행당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사진 기자 폭행당한 것 때문에 중국이 대언론관, 중국의 언론의 후진성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다가 요즘 지금 인터넷 분위기가 싸하게 기자들에 대해서 반감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네. 그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 저는 사실 그렇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에 대한 맞을 불신이 짓을 너무 했다. 커져가지고 예, 예. 이제 뭐 맞을 짓을 했다 그렇게. 언론 불신 커진데 한 역할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역할을 한 게 아니고 언론이 워낙 불신당할 행동을 했는데 제가 네. 그것을 알려드렸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맞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없죠. 그거 맞지 폭행은 않다. 무조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분들이 맞을 짓을 했다 그러니 괜찮다라거나 이런 식의 여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히려 이 보도를 너무 이용해서 우리 언론이 이제 그야말로 장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뭐 이 사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쫙 추적을 해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맞을 짓을 했다 또는 우리가 홀대론을 당하는 증거로 이것을 가지고 오고 뭔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식의 그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오늘 저희 이제 자막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이런 보도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뭐예요? 웃겨요? MBN 보도인데요. 제목이 이거예요. 중국 경호원 기자 폭행 나눌 때 김정숙 여사는 스카프 나눠. 아, 라임을 맞춘 라임을 맞춘 거예요. 뭐 나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언론이 기자 예. 폭행을 소비하는 행태가 딱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 폭행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이것이 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다루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국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기자 폭행을 막 소비하는 거죠. 그래서 분노를 일으켜라 또는 이거 가지고조차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어뷰징 이게 인기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 엮어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기자 폭행 관련 그 보도가 당연히 불미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만은 이것을 좀 차분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막 그야말로 그냥 인기 아무렇게나 막 소비하고 있는 이런 행태는 굉장히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흑기사 대잔치 이런 네, 게. 네, 맞아요. 예. 암흑기사 대잔치입니다. 근데 박근혜 당시 방문할 때 보니까 야, 민망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뽑을 수 있을까? 매일경제에서 뭐라냐? 노랑 황금색 중국인 사로잡고 품격도 살려. 그렇죠. 너무나 그냥 찬양. 지금 그다음에 생각해보면 한국경제는 웨이보에서 박근혜 치면 113만 개의 글이. 네. 지금 문재인 치면 한 200만 개 글이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게. 한번 똑같이 좀 해달라고 해볼까요? 아니요, 그제 제가 며칠 동안 이제 중국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네. 시진핑 별명 시따따, 시아저씨, 시삼촌. 네. 이런 표현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렇게 부르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문따따. 네. 왜 그러냐면, 시진핑이 13살 때, 나이도 지금 같고요. 네, 네. 13살 때 문역 때문에 숙청당하면서 네. 아버지 시중신이 하방하면서 같이 쫓아갔었잖아요. 그래 거기서 13년 동안 있었던 불우한 어린 생활을 지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실향민으로서 거제도에서 어린 시절 보냈고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게 대단히 외곽에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올라오면서 점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중국 내에서 분위기가 무척 좋아지고 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차례 만나면서 신뢰할 만하고 대화할 만한 사람이다. 아베는 자주 봐도 신뢰가 안 가잖아요. 별로 실력 안 가죠. 밉상이에요. 새바닥이나 낼름낼름. 그거 다른 사람이네. 새바닥. 새바닥 낼름낼름 건 다른 사람이죠. 그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언론이 이러면 안 되는. 본인이 그렇게 질문하셔놓고 아니 노코멘트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랑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이번 3차 방문을 통해서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졌다. 그렇죠. 그러면서 사드는 리커son이 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수시로 경제 협력 대화를 하자.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사드는 이제 봉인데. 그럼요.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성과를? 이거를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기사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채널을 앞으로 가야 돼요. 방통위가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아니에요. 이걸 이게 뒤에 있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보는 사람 소수거든요. 그분들의 경쟁력이 뛰어나지는 거예요. 많이 보면 안 돼 이런 거. 그렇죠. 예, 퍼나르시기 극소수만. 바랍니다. 빨리빨리. 그러니까 이 보수 언론들은 이런 성과가 국민에게 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성과를 냈을까? 이번 방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잘 알려줘야죠. 예.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얘기 안 알려주니까 중국에서 계속 반감만 갖는 거 아닙니까? 예. 사드 문제 해결 안 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마치 현 정부가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저는 이해할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기자 폭행 문제는 예. 저도 이제 김영민 차장이 얘기했듯이 그 중국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데리고 나가서 집단 폭행한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잘못됐죠. 그건 잘못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그거 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왜냐,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무슨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국 언론의 후진성.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언론은 공산주의 언론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언론들하고. 그리고 우리는 열린 경우를 하지만 중국은 열린 경우를 아직 안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얼마나 폐쇄적이겠습니까? 그럼 경호원들 입장에서는 기자들 볼 때 우습게 보겠죠. 우리 경호원들은 그렇게 안 볼 거예요, 우리 기자들에 대해서. 근데 예. 중국은 기자가 다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호원들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게 근접해서 취재할 필요도 없어요. 왜? 찍어준 대로 갖다가 보도하니까 중국 언론들은. 정부가 풀을 하고 그 기자들 그렇죠. 그냥 받아고 쓰기만 하면 돼요. 공무원들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달랐을 수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폭행당한 현장에 그럼 우리가 정부가 제대로 대처 못했습니까? 그 기자들 폭행당하는데 춘추관 직원 2명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사람들도 멱살 잡히고요. 경호원들한테 말리느라고. 우리 춘추관 직원들이 언론인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 2명도 함께 거기에 폭행당한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말리고 뜯어 말리고 막 뒤에 목덜미 잡히고 경호원들한테. 그럼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그리고 나서 정상회담 바로 있었잖아요. 정상회담 가서 강경화 장관이 강력하게 항의했어요. 왕이 부장한테, 외교부장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냐. 책임자 반드시 찾아 처벌해달라. 이렇게 한 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경호원을 불러요. 경호원이 대통령 경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경호원이 거기 투입돼서 싸웠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외교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죠. 경호원이 거기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말리고 가능한 싸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얼마 전에 그 휴전선 내려온 그 북한 병사 대응 사격하지 않았다고 처음엔 난리를 그러니까요. 폈잖아요. 그럼 대응 사격은 전쟁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경호원이 만약에 사설 경호원들하고 싸우고 이래버리면요, 이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아니, 없어요. 이기면 되는데 또 접어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경호원들이 또 우리나라 경호원들이 싸움 잘하잖아요. 그럴 일은 없는데 어쨌든 별거 아닌 것 같고 목숨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정말 제대로 저는 했다고 봐요. 예. 대처를. 그런데 대처를 제대로 못한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니까 우리 정부가 마치 그 폭행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프레임이 더 씌워져서 예.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최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언론까지 홀대에 대해서, 네. 그다음에 언론 폭행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가 환대를 했고 양국이 정상화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네 언론 도대체 왜 이러냐고 하면서 중국 언론까지 이렇게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 언론에서 지금 굉장히 아까 한국시보에서 세게 말씀하신 얘기했죠? 것처럼 굉장히 이번 방중이 굉장히 정말 성과가 좋았다라고 계속 본인들을 생각하고 본인들을 환대를 했는데 왜 한국 언론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의 사상가 50인을 발표하면서 문 대통령을 전 정부의 부패 스캔들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하는 문제에 사드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적, 외교적으로 얼어붙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그죠? 다른 얘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네, 우호적 평가에 대한 기사였죠, 그거는. 예.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어디 갔지?
없어졌나? 자국의 골문에 자책골을 넣은 맞아. 것과 다름없다라고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 환구시버가. 네, 네. 그럼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환구시버 입장에서는 환구시버도 이제 중국 관영 매체인데 그렇죠.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지금 사드 갖고 시진핑 그 일기 이제 집권 끝나고 2기로 넘어갈 때 네. 중국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었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은 미사일 쏴대지. 네. 남측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다 결국 사드 배치하면서 뒤통수 맞았죠. 지금 예, 예. 사드에 대해서 시진핑 당시 한국에 대해서 한 게 뭡니까라고 하는 비판의 논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을 불러다가 네. 자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이 문제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고 좀 그쵸. 잘 좋은 관계로 나가자라고 네. 환대를 했는데 우리 언론에서 당신들 한 게 뭐 있냐 왜 이렇게 올대하냐 근데 이 보수 야당과 언론은 사실은 이것이 화해되는 모양새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국내에서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지율. 더 올라가는 거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싫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외국에서의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려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중국과 이렇게 뭔가 화해를 하는 모드로 자꾸 나아지는 것이 본인들이 보기에는 갈등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오히려 중국이 우리 언론에서 참 잘했다. 그리고 중국이 잘 환대했다. 네. 한중 관계가 좋아지고 우리 기업의 새로운 봄바람이 불 것이다. 알리커창도 봄바람 얘기했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봄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럼 봄바람이 불고 한중 관계가 다시 훈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기분이 그럼요. 좋겠어요. 예. 그리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중국과 한국이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마냥 사이좋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이 정도로 그 봄바람이라는 언급이 서로 양극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예. 성과인데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는 계속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식의 보도만 하고 있는 거죠. 예. 사드 문제가 정리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그렇죠. 상태에서 그 10월 30일 날 봉인 합의했고 예. 이 상태로 좀 가면서 문제가 더 불거지지 않도록 예, 그렇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처음에 사드 엑스펜드레이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는데 북한에서 도발하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냥 이 상태에서 예. 더 추가 배치만 하지 않고 그렇죠. MD 체제에 들어가지 않고 예, 맞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에 들어가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를 이렇게 밀어내니까 미국 쪽으로 가까이 가는 게 자기들도 불편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이번 회담을 이제 끝으로 해서 예.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안 돼요. 중국도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밀어내서 자기들한테 이익이 없습니다, 전혀. 예. 지금 교육국을 봐도 미국과 우리가 가장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중국과.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본인들의 나라에도 이익이 안 된다고 본인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 그 BTS 방탄소년단 중국 공연이나 그렇죠. 중국에서 다 취소. 아니 노래 못 틀게 만들어봐요 우리가 그럼 중국 젊은이들 난리가 난리가 나거든 나죠. 노래를 들을게 해주셔 그렇죠. 막 그러고 촛불을 들고 노래를 들읍시다 BTS 촛불을 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부담스러워요. 사드 문제가. 그러니까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번 만나서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서로 간에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풀고 이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고 이번 그러면서 기회가 양국 관계를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중국도 북핵 문제 해결을 해서 같이 노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국이 북핵이 있다고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번 방중은 서로가 서로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든 아주 좋은 케이스인 거죠. 예. 이거를 그러면 국민 앞에 잘 알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중국 국민들도 사드에 대한 불만도 좀 사그라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언론이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아니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번에 가갖고 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더 강도 높게 얘기하지 않았냐 송유관 장군의 문제를 왜 얘기하지 않았냐 그거 트럼프가 얘기해도 그렇죠. 안 들어요. 할 수가 없는 네, 할 수가 거거든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 되는 걸 요청하면서 안 했다고 뭐라 그러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면 정 의원님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그걸 안 했으면 야단할 수, 뭐 비판할 수 있지만 본인이 대통령도 아니신데 뭐 할 수 있는 아니 일이 내가 갖고 시진핑 못 만났다고 보수 언론이 나 욕하고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말이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안 만나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주겠죠. 아니 언론 운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이렇게 기사 쓰면서 기자들이나 데스크들이야 이제 뭐 한 20-30년 그 바닥에서 그물에 살았기 때문에 뻔뻔해졌겠지만 네네. 기사를 쓰는 기자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기자가 아니어서 모르지만은 제가 보기에 시키는 대로 그냥 쓰지 않고서는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쓴다면 정말 진실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쓴다면 이런 기사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사를 쓰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데스크나 선배들로부터 뭔가 예. 이렇게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나오지 않고서는 과연 이런 기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외신에서 문 대통령 이번에 어떻게 평가했는지 간단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문 대통령 취임 후 사드 추가 배치 등 외교 안보 행보에 집중했고 이를 지켜보던 해외 언론들이 모두 문 대통령을 결단력 있는 통합의 지도자라고 호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문 대통령을 뭐 올해의 사상 50인 속에 뭐 포함시키고 굉장히 그 세계 정상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올리는 이런 식의 언급들이 나왔거든요. 그 외신에서는 여론조사에서 75%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정치적으로 상처 입은 나라의 통합을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도 평가를 했어요. 출범은 40%의 지지를 받고 출범을 했지만 네네. 막상 집권하니까 75%. 75%까지 이것도 올라갔으니까. 지금 뭐 한 예. 7, 8개월을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는데 우리 언론만 이렇게 열심히 깎아내리고 있네요. 예. 그런데 깎아낸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진 않잖아요. 네, 알잖아요. 예. 다 조중동이 그럼요. 어떤 매체인지를. 그러니까 조중동이 있는가 하면 이제 또 우리들에게 팟캐스트가 있다. 그렇죠. 품격 시대가 있다. 예, 그렇죠. 아. 많이 다운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예. 확산시키시고요. 아니, 조금씩 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경쟁력이 있죠. 보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